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제레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감의 시대는 한 700페이지 정도 두께가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다 봤을 때는 저도 엄청나게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기에도 상당히 빡실 거예요. 그게 읽다 보면 되게 잠이 오고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저와 함께 이렇게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를 잘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전에 제가 한 개 자랑 한 개 할게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제가 난초 전시회를 갔었어요. 사천에서 했었던 난초 전시회에서 이름이 닐레아 룬디라는 난초거든요. 이게 크면은 꽃이 되게 예쁘다고 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써준 대가로 이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꽃이 나오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다음에 꽃이 생기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은 유튜브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공감의 시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처음에 등장하는 게 그 프로이트의 이론과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해서 프로이트의 이론하고 조금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프로이트 관련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책에서는 공감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어휘로 자리 잡게 된 시기가 1909년 근대 심리학이 의식과 무의식의 내적 역학 원리를 탐구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랬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메모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이 메모를 했었을 텐데 왜 여기를 체크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그 전까지만 해도 공감의식이 너무 없어서 이걸 체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 전까지 공감의식이 너무 당연해서 이걸 체크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하면서 이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프로이트 이야기 나오면서 프로이트의 에게 현실은 재지와 구속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처음에 병기훈련부터 그 다음에 계획적인 식사로 이어진다. 프로이트에게 사회화는 그 자신이 궁극적으로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했던 기본적 충동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했다. 프로이트한테는 사회화라는 것이 이렇게 기본적인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프로이트에게 충동이라는 것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적인 충동하고 그 다음에 그 파괴적인 충동이 있다고 했고 그 두 가지 충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억누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회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트는 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통제하고 억누르는 사회 구조가 되게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신병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런 것들의 치료를 대부분 이런 억압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자, 이 이야기 또 하기 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게 이제 산업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에너지 제도를 다루면서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필요했다. 최초의 기록 문서에 새겨진 수메르인의 서력 문자는 곡물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배하는 데 있어 수렵 기술의 발명에 못지않게 중요한 발명이었다. 이때 수메르인이 나왔을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그 시기였는데 이때를 제레미 리프킨은 수렵 기술의 발달이 해서 이렇게 문명이 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커뮤니케이션 이때 당시에는 서력 문자인데 보통 제레미 리프킨은 항상 이야기할 때 기술과 미디어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전파하거나
그 영향력이 퍼지는 그런 어떤 매체가 똑같이 있어야지 그게 문명이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시가 뭐냐면 근대 초기의 인쇄, 출판,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석탄, 전기, 철도와 결합하면서 1차 산업혁명을 낳았다. 이 1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라고 해서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그 출판, 인쇄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와서 그거 1차 산업혁명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그 타자기, 전동 타자기, 계산기 등 이런 그 1세기 전기통신이 있었기 때문에 석유 생산과 내연기관하고 맞물려가지고 20세기에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이런 내용이 또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어쨌든 프로이트의 유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물질적인 이기심을 성적인 면으로 바꿨다는 데 있다. 왓슨은 프로이트의 이론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새로운 심리학적 견해를 학문 밖 세상으로 대중광고에 접목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이트는 우리의 어떤 욕구가 성적인 면하고 되게 큰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또 봤을 때 모든 행복의 원흉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그것은 바로 성관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구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를 왓슨이 대중광고에 접목시켰다는 것은 그 이후로 이제 광고가 갈수록 좀 더 노골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광고를 야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프로이트의 이론이 발전하고 나서부터 좀 그렇게 접목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은 강력한 공적성을 본능적으로 타고난 동물이다. 프로이트는 심지어 사랑조차도 원치적인 성적 충동과 공적성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고안된 억제된 목표라고 설명한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1920년 쾌락 원리를 넘어서를 쓰면서 죽음 본능이란 개념을 처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들 단위를 해체하려 하고 그런 단위를 원래의 무기물 상태로 되돌리려 하는 또 하나의 본능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한 개가 에로스적인 거고 또 하나가 이걸 타나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막 자꾸 스스로를 파괴하려고 하는 스스로 막 좀 중독에 빠지거나 스스로 되게 안 좋은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런 어떤 무기물 상태로 최초의 무기물 상태로 가려는 어떤 본능이 있다라고 프로이트는 1920년도에 이제 논문에서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게 주로 에로스하고 타나토스였습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게 대성관계 이론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또 재밌는 게 있어서 프로이트는 여성의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날 때부터 가지고 난 은경에 대한 선망의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라고 해서 이것도 좀 재밌는 이론인데 여성들은 성기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 여성들이 남자의 성기를 봤을 때 쟤는 왜 저런 게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무의식적인 선망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과 전화라는 그 매체가 남성의 감시의 눈초리에서 여성을 해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여성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해주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전까지 여성들의 삶은 좀 억압적인 측면이 되게 많았었는데 소설이 발전하고 전화라는 매체가 오면서 그 전화는 여성들이 당시에 통화를 좀 많이 했나 봅니다. 그리고 소설도 많이 읽으니까 그걸 통해서 감시망을 피해서 남자들의 어떤 감시망을 피해서 스스로의 세계관을 확립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등장하고 여성의 해방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공장과 사무실에 전기가 보급되면서 여성이
그 해방을 맛보았다. 적어도 가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하는 허리 부러지는 임무에서 해방을 보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 엄청났나 봅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전기가 보급되면서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이런 것도 있으면서 이제 세탁기도 생기고 하면서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 많이 없어져서 엄청나게 큰 해방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도 이제 전기가 보급되면 밤에도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밤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공장이나 이런데 여성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고 그래서 또 다른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그 제레미 리프킨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려고 했었던 프로이트의 이론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대성관계 이론을 내세우는 학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기들한테 내재되어 있는 것은 성적인 리비도가 아니라 유대감과 사회성이라고 간주했다. 프로이트는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성적인 욕망이 하나의 큰 동기라고 했잖아요. 행동의 동기라고 했는데 심리학자 레비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은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 아이들은 어쨌든 그 사람이 아기들을 계속 관찰해 본 결과 이제 그런 걸 느낄 때 아기들이 좀 단순한 성적인 충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유대감이나 공감, 유대감? 더 친밀해지고 싶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이트가 가진 개인적인 공적적인 성충동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성충동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었고 뻔한 거짓말이나 절도 행위도 예사롭게 했다. 친구가 있어도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레비는 이 아이들은 1차적 애정결핍 증세를 겪고 있는 부류로 분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모하고 좀 어렸을 적에 불안이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좀 연구하면서 이런 게 있다는 게 알았습니다. 애정결핍이 있고 엄마와의 유대감이나 애정을 맛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살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 그 중에서 베어베연의 성구적인 업적을 토대로 볼비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맺는 최초의 관계가 평생 동안 아이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생활을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어렸을 적부터 이런 그 엄마와 가지는 최초의 관계 그게 되게 안전하고 친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애정과 안정감이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 전체에 걸친 어떤 정서적인 긍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봤습니다. 볼비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할 때 놀이는 애착과 배려 그리고 신뢰, 애정,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주는 수단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사회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놀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꿉장난이나 병원놀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어찌 보면은 좀 역할을 바꿔서 하는 그런 놀이가 많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서로 바꾼다거나 내가 의사할게, 네가 환자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놀이들이 대부분 역할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공감을 확장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적인 영역에서 순수한 놀이를 경험함으로써 사람은 동료 인간과 동등하게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애들이 하는 그런 놀이가 공감의식 발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면은 교사는 그의 행동이 다른 아이와 단체에 어떻게 고통을 주는지 반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찌됐건 자기가 줬던 그 피해가 얼마만큼의 고통이 있는지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고 이런 연습을 해야지 좀 더 공감의식이 발달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영역이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신에 대한 영역, 종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13세기에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세계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고, 뭐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종교, 기독교와 관련된 문화와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런 체계를 완성한 게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세계관이 13세기에 이르러서 해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르네상스 시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고, 합리성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13세기의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 자신만의 생명력을 얻어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개선하고 현세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꾸려가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광선, 용광로 증기 기간은 지상의 풍요를 약속해주는 것 같았다. 그런 세상에서 신의 은총으로 이승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광산이나 용광로, 증기기관 같은 것들이 지상의 풍요를 약속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당장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지상의 풍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신적인 어떤 거를 우리가 내면의 어떤 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풍요로움을 믿는 게 이제 신앙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세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신앙과 이성은 여전히 힘을 잃지 않았고, 세속주의자와 신앙주의자들이 틈만 나면 서로를 공격했다라고 했는데, 이 세속주의자라는 게 아까 말했었던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쫓는 자들을 말하고, 신앙주의자들이 그 기독교를 믿는,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그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면서 싸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세기 이제 데카르트는 순수한 생각의 세계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수학적인 증거야말로 인간의 정신으로 하여금 물리적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허락한 그런 종류의 확실성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데카르트가 이성을 되게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아니었는데, 데카르트가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성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수학을 신뢰하고 합리성을 신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대에 들어와서는 생각, 감정은 터무니없는 대상으로 지불했다. 이 근대에서 그걸 증명하는 게, 야, 너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이성적으로 생각해 라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전까지 이런 게 미덕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감정이 이성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 같은 것들이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어떤 질서를 가지고 이런 미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죠. 합리성의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살고 있는 거고, 이 책 자체가 제레미 레프킨은 나중에 가서는 이런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생각 그 자체의 발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합리성이나 생각 자체를 반박하는 그런 이론을 펼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그 라깡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타자 욕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할 때는 항상 어떤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게 아니고 나는 참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대전환하면서 공감은 인간 역사의 중심에 놓인다.
이렇게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합리성이나 생각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관계에서 존재한다.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책에서 계속적인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떤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이상, 그 어떤 안정감을 주는 어떤 것 그 이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자유는 불굴의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취약한 점이 많을수록 사람들과 의미 있고 허물 없는 관계를 맺는데 개방적이 된다. 자기 자신이 뭐 되게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뭐 개척 정신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던 위상, 위신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의 사고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신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그 이전에 어떤 그 관계, 그 어떤 합리성이 드러나기 전 단계의 그 신과 가까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마인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묘사를 했을 때 좀 허물 없는 관계를 맺는데 더 개방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숨김없이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실제로 옹호자들은 말한다. 용기는 자신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세부사항까지 상대방의 손에 맡길 의향이 있다는 말이다. 이게 상대방의 손에 맡길 의향이 있다라는 이 말이 자기가 오로지 자기 자신을 다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합리적인 그런 마인드, 합리성과 근대성을 내세운 그런 마인드고, 나 자신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상대방에게 맡긴다라는 이 마인드는 신적인 마인드라고 칩시다. 뭐 그렇게 해서 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고,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선사시대의 채집과 수렵 문화와 심지어 초기 농경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음이 되게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계절처럼 자기의 삶도 같은 방식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윤회 같은 그런 개념인가? 하여튼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자연을 봐도 당연하고, 그만큼 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유대관계는 되게 끈끈했고,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유대관계가 되게 끈끈하니까 나중에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유대관계가 되게 끈끈하니까 죽음의 공포나 이런 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아마 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인간관계가 되게 원만하고 좋고 만족스러울 때 어떤 종교를 안 찾는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세관이나 이런 걸 안 믿고 오로지 그 자연이나 현재에 집중하게 돼서 좀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철학적이라서 어려운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의 불가피성을 피하기 위해서 환생과 부활의 재생을 믿는다. 물질적 풍요는 시간의 횡포와 죽음의 맹공을 막아주는 요새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했던 그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물질적인 풍요가 결국에는 죽음의 그 공포까지도 막아주는 요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속세를 따르는 자와 신앙을 따르는 자가 서로 다르듯이 뭐 어쨌든 그렇게 된 건데, 18세기의 능률이란 단어는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신은 능률적이다. 능률은 근대 인간이 최고 미덕이 되었다. 그런 열강의 밑바닥에는 보다 능률적이 됨으로써 시간을 저축하여 죽음을 늦출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희망.
사람들이 능률적으로 그때 당시에 행동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어쩌면 능률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렇게 자기가 혹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죽음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희망이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능률적인 사람은 늘 두려움의 냄새를 맡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예요. 지나치게 능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의 냄새를 맡게 되고 공감은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초월한다. 이 죽음을 초월하는 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 실체적 경험이 현세적 성격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허약함을 인정하고 삶을 최대한 누림으로써 초월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최대한 누림으로써 그 어떤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완벽함에 대한 충동은 물러나고 자아 실현에 대한 탐구가 들어선다.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화. 그리고 시인 마이너 릴케는,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썼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칭송하는 자, 삶을 넓힌다. 유대감을 공유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도 강렬해진다. 공감하며 받아들일 때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가? 여러분, 공감하면서 받아들일 때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본질인 것 같아요. 이 책의 공감이 바로 살아있음이고, 이 살아있음이 현재고, 현재라는 거는 나중에 뭐 유토피아가 올 거다, 천국이 올 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현재 지향적이고 그게 곧 공감 지향적인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의식은 천국이나 유토피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유한한 자의 고통이 없는 곳에 공감적 유대감은 없다. 지금 여기에 발을 들여놓고 실체적이고 충만한 삶을 산다면 올지도 모르는 먼 미래에 완벽하면서 위안을 찾으려는 꿈은 꾸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거하고 좀 다르죠. 신앙적인 삶이라는, 그러니까 더 현재에 더 중심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삶이 있었다는 건데, 그냥 구석기 시대나 이럴 때는 좀 그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 불교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불교도 보면은 좀 지금 현재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 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 공감의식과 일치시킬 수 있는가?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있는 신앙과 이성 자체가 공감의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의미를 알아낼 수 없다면 경외감은 쉽사리 불안으로 바뀔 수 있다. 산업화 사회의 젊은이들은 갈수록 제도화된 종교를 벗어나 개인적, 영적 탐구에 눈을 돌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도화된 종교하고 개인적인 영적 탐구가 다르다라는 거고, 개인적인 영적 탐구에 눈을 돌린다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불교에서는 시인을 모시지 않잖아요. 시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화된 종교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적인 그런 삶이 좀 어려운 겁니다. 불교적인 게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불교가 현재를 좀 충실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따지면 근데 불교는 신을 믿지는 않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기독교적인 거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하여튼 현재 충실하면서도 신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 어떤 것, 여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오래 전에 읽어서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이상적인 관념을 이야기한 것 같고, 아무튼 좀 처음에는 여기까지 좀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읽어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몇 편에 걸쳐서 이제 공감의 시대 계속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제가 진짜 못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의견 같은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쟤 왜 이래 못하냐, 이렇게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의견 제시해 주시면 제가 많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할 내용은 그 개성의 탄생, 어떻게 해서 개성이라는 말이 탄생이 됐는가.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지금 이제 할 게 이제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개성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산업화되기 이전까지는 개성이란 말을 그런 개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기 전에 이제 마르크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르크스는 산업화의 공세에서 인간이 느끼는 소외에 주목했다. 그는 경제학자들의 삶과 인간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돈과 부라는 형태로 그것을 되돌려준다. 이 말은 인간성이 이제 소외되어 간다라는 거거든요. 비록 그게 이제 돈이나 부의 형태로 우리한테 오지만 그것을 얻은 대가로 우리는 어떤 관계나 그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산업화 시대에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분업화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나의 사람이 모든 전체의 과정을 하지도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하나의 성과물을 내는 것도 아니고 각각 분업해서 하기 때문에 좀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항상 강조했었던 그 공동 작업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산업화는 더 많은 고립감과 고독, 소외 이런 느낌들을 기본적으로 낳게, 필연적으로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소년들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청소년들이 이런 개념이 나타난 게 19세기 마지막 10년부터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얼마 안 됐잖아요. 19세기 마지막이니까 거의 이제 1800년도 말이나 이제 1900년도 초에 이제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는데,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 바로 전에만 해도 이제 산업화로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청소년들도 노동착취나 이런 게 되게 심했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일을 해야 되고, 또 바로 이제 성인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예전에 제가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에서 어제까지의 세계, 이 책에서 보면 거기서도 청소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정체성에 가장 큰 의문을 가지는 그런 시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부족 사회에서도. 왜냐면은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어렸을 적부터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게 있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그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아까 말했었던 그 부족 국가에서는 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역할을 바로바로 했어요.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그렇게 막 정체성의 혼란을 안 겪는데, 이렇게 그 산업화가 된 시기에는 확실히 그 어른의 역할을 바로 하기에는 좀 더 연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 배워야 되고, 그 공부를, 학업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서 더 학생들이 노동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많아지고, 반성도 하고, 사색을 위한 어떤 심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런 여유로움에서 애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지는 그런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됐다. 그런 개념이 바로 청소년, 19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성이라는 거의 등장도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갑작스럽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갈수록 개인의 비중이 약해지고 관료화되어 가는 사회는 산업의 효율적 조건에 맞는 시민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답답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 뭐냐면 개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산업화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산업화 시대는 어떤 하나의 효율적인 일괄적인 그런 효율적 조건에 맞는 시민들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로 고정된 형태 그리고 관료화된 형태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 잘하는 인간이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내가 너무 이렇게 다 비슷비슷해져 가고 다 똑같아져 가는 그런 효율적 인간이 되어가는 그 시스템 속에서 반발감을 가지고 그 답답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 개성을 드러내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광고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산업화된 시대에서 광고주들은 이들의 이런 개인적인 불안이나 절망을 역용했다라고 합니다. 특정 제품을 사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거나 호감을 사거나 심지어 사랑도 받을 수 있고 나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시대에는 내가 결국에는 이 사회의 부속품이고 이 사회의 그냥 하나이고 또 똑같고 그냥 일괄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마치 공상품처럼 상품에도 개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하나의 그런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개성이 또 더 드러나는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신학적 의식의 시대에는 신앙심이 으뜸이었고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헌신하는 금욕적인 삶을 통해 인간과 교회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 운명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식이 많이 사라져가는 시기였잖아요. 그 산업화된 시기에는. 그런데 이때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신이 자기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신의 개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반면에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신학적 마인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도 형성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무엇보다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윌리엄 제임스는 무엇보다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장본인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개성이 중시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자기 자존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왜냐면은 이게 좀 성공이고 뭐고 여기서 가치를 받고 아까 이 광고 이야기도 했지만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돋보여야 되니까 그런 돋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좀 자존감이 생겼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성공하고는 비례하고 허세하고는 반비례한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개성이 중시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여기서 또 하나는 또 열등감이라는 키워드가 좀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억눌린 성적 욕구보다 열등에 대한 느낌이 미국 아동들의 발달 과정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사랑을
갈구하는 사회, 예. 모두 이렇게 똑같아 보이기 싫은 그런 사회,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기 이런 쉬운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존감, 열등감 같은 게 키워드가 되고, 이렇게 성적 욕구보다는 내가 더 돋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있잖아요. 그게 더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우월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그런 성적 결핍에 대한 그런 정신적인 영향보다는 열등감에 의해서 자신과 더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산업화된 시대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집단 치료와 자조 모임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집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심리 치료는 일반적으로 그 프로이트가 치료를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대1 환경 속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집단 치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거고, 이게 한동안 미국 사회에서 되게 유행했다라고. 뭐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집단 치료 이런 거를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기본 가설은 개인의 고유한 삶의 경험을 구성하는 관계 총합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과에서든 연구소에서든 정신건강의 문제를 다룰 때는 개별적인 방법보다는 아까 프로이트가 했던 그런 방법보다는 친밀 집단을 이용해서 참여시키는, 즉 집단 치료를 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좀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AA라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그게 집단 심리 치료거든요. 그 술을 끊고 싶어하는 혹은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이 AA인데, 그렇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게 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로 공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 효과가 더 생긴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이 사이코드라마라는 거거든요. 이 심리 치료할 때 사이코드라마가 실제로 지금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이거를 모레노라는 사람이 창안했다고 합니다. 야코프 모레노. 이거는 여러분 사이코 드라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빠와 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서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 보고 네가 아빠 역할을 하고, 아빠가 딸 역할을 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시키게 하는 방법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막 아빠한테 야, 아빠가 막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했을 때 자기가 아빠처럼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자기가 억압됐던 걸 좀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건데, 그것만으로 그게 아무래도 좀 치료가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저렇게까지 행동했나? 내가 막상 당해보니까 내가 막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었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심했구나 하면서 좀 서로 더 잘 지내게 되는 계기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이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좀 억압받았던 걸 여기서 풀어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런 분노와 억압된 어떤 것도 표현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자기 감정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과연 좋을까? 이런 식의 의견도 있고, 또 그렇게 한 번쯤 자신의 어떤 억압적인 것을 그렇게 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들도 있고, 서로 좀 견해가 나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느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낸다는 생각. 이때 당시 이것이 좀 혁명적이었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아까 개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개성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자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개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우주에 홀로 존재하고 따라서 자신의 삶은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가정에서 이렇게 실존주의가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신의 존재나 우주의 계획에 기대지 않고 철저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신하고는 좀 멀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집단치료 이야기하면서 이제 칼 로저스도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간중심 치료의 칼 로저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면 치료를 가르쳐서 금세 가장 의미 있는 사회적 발명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높이 평가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점점 복잡해지고 관료적이고 몰개성적으로 변해가는 사회에서 이런 공개적인 대면 장치에서 우리는 소외감을 떨쳐내고 자신만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서로 만나서 사람들끼리 속내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심리치료 방법을 하지 않으면은 힘들잖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공동작업이 없으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 책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전화기가 발명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공통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사회는 다 분업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고독감이 따른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 치료 자체가 어쩌면은 되게 인간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조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정서적으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소규모의 자발적 모임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했었던 알코올 중독 이것도 자조 모임이 될 수 있고 집단 치료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 있었는데 그거를 치료하는 어떤 자조 모임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매년 이 책 썼을 당시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겠죠. 매년 이제 모든 성인의 7% 이상이 자조 모임에 나가고 그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고 이제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심리학적인 의식이 단연 우세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바로 자조 모임하고 집단 치료하고 이런 게 아마 심리학적인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6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치료나 상담을 받아보았다고 답한 사람이 미국 성인의 20%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미국 성인들의 20% 이상이 이런 종류의 심리치료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니까 지금 이런 고독의 시대에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은 소중하고 고유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궁극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 이게 아마 책에서 계속해서 심리치료나 자조 모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존주의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건데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치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이런 심리학적인 그런 치료가 또 중요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구좌파, 뭐 신좌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구좌파는 옛날에 마르크스 처음에 이제 사회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사회와 제도를 변혁한답시고 권력투쟁이나 일삼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정당과 사회운동을 의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젊은 급진파, 지금 현재의 좌파들은 개인적인 인간의식과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개조하는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지금의 좌파들은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외감 같은 데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 사회운동 했던 사람들은 오로지 그 분배, 뭐라 해야 되나, 재산의 분배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서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이렇게 개성 산업화 시대에서 개성이 사라져가는 이런 과정,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공감의 시대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공감의식이 생기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와 상관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경제적인 거와 상관이 있다는 거는 공감의식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진보가 되고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이 있으니까 공감의식도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 하기 전에 여기서 제레미 리프킨은 그 블로그와 인터넷의 발달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SNS 있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나타내주는 게, 이런 게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공감의식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리프킨이 인간은 원래 공감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 역사에서 여기서 보면은 그 자본주의로 어쨌든 향해 가잖아요. 그 마르크스가 말했던 그 배금주의 같은 그런 돈을 숭상하는 그런 마인드도 있고, 여기서 그런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래의 역사에서 사실상 사회적인 거래가 상업적인 거래에 앞선다라는 사실을 간파한 인류학자들의 발견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인간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진화학적으로 우리가 그 자본주의적인 마인드 그리고 상업적인 마인드가 돼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SNS가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현상도 더 나타나야 된다라고 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뭐 카톡을 하거나 블로그를 했을 때 그렇게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뭐 단순히 뭐 안부를 묻거나 어떤 그런 공감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뭐 상품 정보나 뭐 어디 가면 뭘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거나 뭐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메시지들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그런 상업적인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감적인 사회적인 거래가 더 우선된다, 이런 거를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로그와 인터넷은 또한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세계 각계의 자원을 직결시켜 빠른 시간에 구조팀을 결성하게 했다. 자기 또래의 아이들과 아기가 너무 많이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학생들은 수천 개의 학교에서 모금 행사로 응답했다.
실제로 이렇게 SNS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봉사활동이나 모금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증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사람들은 유대감을 다지는 수단으로 조개를 주고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조개라는 것이 우리는 뭐 단순히 물물교환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과거 전통사회에서도 그런 수단만이 아니라 유대감을 다지는 수단으로도 조개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거래의 역사에서 사회적인 거래가 상업적 거래에 앞선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문화적인 자본이 상업적 자본에 선행하며 상업은 문화적 관계의 확장일 뿐 인류의 일상사의 1차적인 제도는 아니라는 오래된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단순한 어떤 상업적인 자본보다 더 앞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감의식이 생긴 게 경제적인 안정이다. 이걸 할 건데, 앞에 왜 이런 부분을 했냐면, 원래 우리 인간이 공감하는 거를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전통사회에서는 좀 공감의식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공감의식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장애인이나 여성 또는 뭐 사회적 소수자들 있잖아요. 뭐 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 입장을 배려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전통사회라고 하는 거는 진짜 과거의 어떤 수렵, 채집 뭐 이런 사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농경사회의 전통사회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좀 생존의 위험에 되게 직결되는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다 존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뭐 이렇게 뭐 산에도 경사로도 좀 설치하고 논에도 이렇게 경사로나 장애인 편의 시설 같은 거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이제 생존과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력이 있으면 바로바로 또 사냥하는데 나가에 투입돼야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이 같은 게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도 충분히 그래 너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나는 너네들 이해한다 이렇게 하고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인력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남자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못 보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존과 직결되는 이유 때문에 그때는 좀 지금의 어떤 배려 정신 같은 거, 공감 정신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남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읽어볼게요. 경제적 공공과 불안이 곧바로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전통사회는 외국인, 소수민족, 동성 연애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남성 우월주의를 철저히 고수했다. 자의식이 분명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너그러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자의식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통사회에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자의식이 없었다. 저번 시간에 개성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자의식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원 오브 댐이 아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없었다는 거고, 이 남성 우월주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하는 게 여기서는 되게 효율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훨씬 더, 물론 지금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남자하고 여성이 좀 많이 동등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가 과거에 나타났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과거에는 전통사회에서는 남자들의 중심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남자들이 훨씬 더 그 야만적인 시대에서 남자들이 되게 물리적으로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힘으로 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를 어떤 힘의 역학관계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생존하고 직결되는 사회에서는 그 남자들이 물리적인 힘이 강하니까 생존하는데 되게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냥도 나가야 되고 실제로 그런 게 없으니까, 먹이가 없으니까 나가서 사냥도 해야 되고, 또 뭐 농사 일 하는 데 있어서도 물리적으로 남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이 소중한 더 자원이었고,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힘의 역학관계상.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그 남성들 쪽에 의존하는 게 자기 생존에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성 중심으로 의견이나 이런 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지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여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여성들도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막 그렇게 노가다로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도 충분히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그렇게 의존할 필요가 없고, 또 그래서 서로 더 동등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책 내용을 좀 더 읽어볼게요. 생존이 불투명할 때 문화적 다양성은 위협으로 다가온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예측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남녀 역할 구분과 성별 구조 기준을 고수한다. 거꾸로 생존이 당연시되기 시작할 때, 이제 생존이 당연시된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 점점 더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니까.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은 흥미로운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갖게 된다.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 자원을 착취했고, 그 여파로 공감의식이 생겨난 것이다.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고 안정감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같은 인간을 보다 신뢰하고 자연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경제적 형편,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더 다양성 있는 매력, 다양성 있는 가치를 더 추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예시로 이제 여성에 대한 초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그 지금 현재의 여성도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동등해졌다고 하지만 각 나라별로 또 차이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유럽 사회에 좀 잘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평등도가 되게 비슷하고, 근데 좀 못 사는 나라나 뭐 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성 차별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이유를 여기서는 그 경제성에 두고 있는 거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남녀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이다.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독일 모두가 남녀평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브라질이나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 역시 여성에 대한 처우가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최빈국 농업국가는 아직도 가부장적 문화가 건재하다. 이런 현상은 수천 년 동안 여성을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인정해주지도 않았던 가부장적 사상과 태도에서 급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봐도 잘 살게 되면서 여성들의 처우가 더 나아졌고, 지금 현재 수평적으로 봐도 잘 사는 나라에서 훨씬 더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과거에 경험했던 정신분열증 환자나 장애인이나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세 유럽에서는 정신병자를 악마에게 홀린 사람으로 여겨왔다. 발작을 일으키거나 근육과 몸동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신체적 장애자도 역시 악마가 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서는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정신병자,
안 좋은 말로 해서 정치병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아까 말했다시피 그 경제성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 삶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전통적인 종교의 감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종교를 거의 다 믿었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거를 다 했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람들이 좀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자의식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냥 과거에는 그냥 어르신들이 가니까 뭐 한다. 제도화되어 있으니까 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자의식이란 거는 지금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좀 합리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 영혼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저도 예전에 한참 종교,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잖아요. 이게 뭘까 하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이 말하는 어떤 요소들이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저런 왜 다녀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와닿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제러맹이 붓기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의 어떤 영성적인 문제, 영혼적인 문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대해서 어떤 내적인 성찰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어떤 종교적인 제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 나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처럼 심리학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거나 나름의 학문이잖아요. 그러거나 또는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어떤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고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영성훈련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술이 가장 진보한 산업 국가일수록 전통적인 종교 집단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어린 세대에서는 예외 없이 종교적 성향이 약해진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사회일수록 전통적인 종교단체는 감소하고 반면에 개인의 영성훈련은 증가한다. 미국에서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이게 현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 늘었다. 이렇게 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다 자의식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이 증가하고 종교 성향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개인의 의식과 자기 표현이 커진다는 징조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갈수록 고대로부터 내려온 종교적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충성한다는 생각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영적 여정에 관해 스스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종교에서 영혼으로 관심이 바뀌는 현상은 진정한 신자와 이교도를 갈라놓는 고대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시대가 점점 변해간다라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금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점점 우리가 자본주의화 되어 갈수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재산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행복하고 서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헤겔의 유물론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헤겔에 이르러서는 재산과 인격이 거의 같은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적인 마인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어떤 인간의 질을 더 향상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는 그렇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파악하고 인정하게 된다. 헤겔에 이르러서 재산과 인격은 거의 같은 개념이 되었다. 그렇다면 재산을 많이 모을수록 인격이 더 개발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격이 개발될수록 행복한 자아가 될 수 있다. 너무 가난해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조차 구하기 힘들다면 누구나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고 나면은 그게 행복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흥미롭게도 똑같은 연구를 통해 이들은 최소 수준의 경제적인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 이상의 이제 재산 축적은 도리어 행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냈다. 이렇게 해서 행복이라는 것이 이 재산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행복도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복을 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속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개인의 어떤 재산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이런 걸 좀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팀케에서는 조사를 통해 삶의 1차적인 동기가 돈, 이미지, 명성인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그런 자체에 그다지 관심을 쏟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이 심하고 신체적인 질병도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물질적인 가치와 약물 중독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속물들이 약물 중독에 쉽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속물이 됐느냐, 배금주의가 됐냐 하는 그런 어떤 심리, 그런 사람들의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직도 원하는 만큼 부유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힘겨운 목표를 향해 다시 도전한다. 그래도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런 쳇바퀴를 돌리게 하는 원동력은 광고, 마케팅, 이미지 창조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어가며 우리를 세뇌시키고 이윤을 내는 상업시장이다. 다른 사람은 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인 존재일 뿐이다. 결국 나는 주변의 애정과 우정으로부터 고립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자본주의의 상업시장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욕망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애정과 우정으로부터 고립되는가에 대한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폐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추구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해지지만, 또 그것이 어떤 중독이나 또 이런 경쟁심으로 인한 어떤 결핍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에서는 또 막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교 철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인생 무상이다, 뭐 마음을 비워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월하는 그런 영성훈련이나 불교 같은 집단들, 이런 게 더 이제는 더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초탈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좀 더 생겨난 것이 아닌가